2024년 11월, 저는 한국 사천의 KAI 공장 활주로에 서 있었습니다. 쌍발 엔진의 굉음이 귓가를 찢고 순간 하늘로 솟구치는 전투기 한 대, KF-21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한국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전투기가 지금 전 세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5세대급입니다. F-35 빼고요. 저는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MIT 출신 항공우주공학 박사이자 미 국방부에서 23년간 일한 분석관입니다. 그런 제가 한국 전투기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며칠 전 펜타곤에서 들었던 경고였습니다. 한국이 UAE의 터키처럼 기술을 다 내줄 수도 있다. 15년 전 K9 자주포 때처럼. 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건 실패에서 배운 나라의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70년 만에 기술 공여국이 된 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크 스트롱입니다. 올해 48이고 미 국방부 국제안보협력국 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만 23년이네요.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민간 방산 싱크탱크에서 8년, 그리고 펜타곤에서 15년째 근무 중입니다. 제 업무는 간단합니다. 동맹국들의 무기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F-35 판매 승인부터 기술 이전 수위 결정까지 제 보고서 한 장이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좌우합니다. 동료들은 저를 냉혈 분석가라고 부릅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믿거든요. MIT 시절 지도 교수님이 늘 강조하셨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 감정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을 23년간 업무 철칙으로 삼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워싱턴 DC 펜타곤 비링 3층 제 사무실에 출근하면 커피 3잔과 함께 각국 방산 동향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모든 동맹국의 무기 구매 현황이 제 모니터 3개에 실시간으로 떠다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수한 고객이긴 했죠. F-35도 사고 아파치 헬기도 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삽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제게 한국은 미국 무기체계를 잘 운용하는 동맹국 정도였습니다. 기술 개발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죠. KF-21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의 야심찬 계획이겠지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제 책상 서랍에는 각국 전투기 개발 계획서가 수십 개 쌓여 있었는데 대부분은 계획 단계에서 끝나거나 무한정 지연되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가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 10월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은 가을비에 젖어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알링턴 국립묘지가 보이더군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저는 그날도 일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F-35 40대 추가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일본은 영국과 함께 GCAP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AUKUS 핵잠수함 사업이 한창이었죠. 모든 게 예측 가능했습니다. 제 모니터에 뜨는 숫자들은 늘 그래왔듯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존, 아시아 지역은 안정적이야. 특이사항 없어. 존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 마크.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지루할 정도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22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기술력도 문제지만 개발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유럽조차 단독으로는 힘들어서 여러 나라가 손잡고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판국인데 다른 나라들이야 말할 것도 없었죠. 제 책상에는 각국 국방 예산 분석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2024년 국방 예산은 약 570억 달러 정도였고 그중 방산 연구개발비는 일부에 불과했죠. 이 정도 예산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저는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F-35 한 대 개발에 미국이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요. 개발비만 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물론 한국이 터키나 인도네시아 같은 파트너를 끌어들여서 비용을 분담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죠. 더군다나 전투기 개발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적된 기술력, 숙련된 엔지니어, 시행착오를 거칠 시간까지 필요하거든요. 오전 업무를 마무리하고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데
제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국방장관실 보좌관이었어요. 마크. 오후 3시 긴급회의. 아시아 전투기 시장 관련. 필참.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긴급회의라니요.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죠. 혹시 중국이 대만 쪽에서 또 무슨 움직임을 보인 건가 생각하며 서둘러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저는 회의 자료를 미리 확인하려고 공유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보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KF-21 개발 현황 및 글로벌 시장 영향평가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저는 펜타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국방차관보를 비롯해 아시아 담당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한 장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죠. 한국 사천 공장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KF-21 전투기 편대였습니다. 그것도 6대나 됐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차관보가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죠. 한국이 이미 KF-21 시제기 6대를 생산했고 5,000회 이상의 비행시험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5,000회라고요? 그 정도 비행시험 횟수면 거의 양산 직전 단계입니다. 개발이 거의 완료됐다는 뜻이죠. 차관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현재 F-35를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 가능한 5세대급 전투기는 KF-21이 유일하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죠? 러시아는요? 중국은요? 유럽은요? 차관보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중국 제235는 2024년 11월에야 첫 항모 착함에 성공했고 양산은 빨라야 2030년입니다. 유럽의 GCAP는 2035년 목표고요. 프랑스 FCAS는 아직 모형조차 제대로 없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차관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죠. 스트롱 박사, 자네는 아시아 태평양 담당 아닌가? 이걸 알고 있었나?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KF-21 개발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알고 있었다고? 그럼 왜 보고서에 한 줄도 없었나? 차관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23년 경력의 선임 분석관이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놓쳤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차관보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더 있습니다. UAE가 한국과 KF-21 공동개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말레이시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UAE요? 중동 국가가 한국 전투기를 산다고요? 그것도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동개발이라니요. 문제는 이겁니다. 차관보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F-35 판매를 제한하는 국가들이 이제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F-35의 대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23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3년간 제가 뭘 한 거죠? 한국을 단순한 무기 구매국으로만 봤던 제 편견이 이렇게 큰 실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KF-21 관련 모든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추진해왔더군요. 처음엔 KF-X라는 이름이었고 나중에 KF-21로 바뀌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파트너로 끌어들여 개발비를 분담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죠. 제가 놓친 디테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2년 7월 첫 시제기 출고, 같은 해 7월 첫 비행 성공, 2023년에는 초음속 비행과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성공했습니다. 2024년 들어서는 야간 비행, 전투기 편대 비행까지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금 2024년 11월 현재 총 비행 시험 횟수가 5,000회를 넘어섰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본 거지? 저는 자책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공개된 것들이었어요. 한국 언론에서 수시로 보도됐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KF-21의 성능 재원을 확인했죠. 최대 속도 마하 1.8, 전투 행동 반경 약 2,000km, 무장 탑재량 7.7톤, 레이더 반사 면적은 블록 1 기준으로 0.5제곱미터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물론 F-35의 0.001제곱미터보다는 크지만 4세대 전투기들의 10제곱미터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작은 수치죠. 스텔스 성능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격,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KF-21의 예상 단가는 대당 6천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 수준, F-35의 8천만 달러보다 저렴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F-35보다 저렴하면서도 4.5세대를 넘어서는 전투기를 개발했고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F-35를 살 수 없는 나라들에게 이 전투기는 유일한 대안이었죠. 더 심각한 건 경쟁자가 당분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J-35는 아무리 빨라도 2030년대는 되어야 수출이 가능하고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들은 2035년 이후나 돼야 나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완전히 고립됐고요. 즉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약 10년간 KF-21은 F-35를 제외한 유일한 5세대급 수출 가능 전투기였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도 저는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퇴근했고 층은 텅 비어 있었죠. 제 모니터에는 한국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CIA 중동 담당 분석관 데이비드였어요. 마크, 들었어? UAE 국방장관이 다음 주에 한국 방문한다던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응, 들었어. 너 괜찮아? 오늘 회의에서 혼났다며?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내 실수야. 마크, 너무 자책하지 마.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야.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만든 치명적 오류였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백악관과 워싱턴 기념탑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언제 이렇게 발전한 거야? 제 머릿속에는 한국 전쟁 때의 흑백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굶주린 아이들, 미군이 나눠주는 구호품을 받는 사람들. 그게 불과 70년 전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5세대급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죠.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기준 약 170억 달러. 세계 4위에서 9위 사이를 오간다고 하더군요. 주요 수출 품목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천공 미사일 시스템 등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수출이 압도적이었어요. K9 자주포 600문, K2 전차 1000대 이상.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한 나라의 지상군 전력을 통째로 재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파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단순히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폴란드에는 K9과 K2의 현지 공장을 지어주고 폴란드 방산업체와 합작해서 생산하도록 했죠. 이건 미국이나 유럽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최대한 감추려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술을 다 주면 나중에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터키였습니다. 15년 전쯤 한국은 터키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기술을 대거 이전해줬습니다. 터키는 그 기술로 자국산 자주포 피르트나와 전차 알타이를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그들은 폴란드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뼈아픈 교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또 같은 방식을 쓰는 거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UAE가 한국에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였죠. KF-21 기술을 달라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UAE에 KF-21 핵심 기술을 다 넘겨준다면요. UAE는 그 기술로 자체 전투기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같은 중동 국가들에 팔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은 자기 손으로 중동의 경쟁자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터키의 재판이에요. 이건 막아야 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위해서라도 이 거래는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한국은 주권국가고 자기들 무기를 누구에게 팔지는 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미국이 간섭할 명분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해서 한국 대사관 무관부에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대령님. 마크 스트롱입니다. 아, 스트롱 박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UAE와의 KF-21 협상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아직 협상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 이전은 어느 수준까지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방사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교적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답답했죠.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대한 배경조사를 지시했어요. 혹시 단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장기 전략을 포기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내용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KAI는 최근 5년간 매출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수출 계약 실적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직원 수도 2015년 3,000명 수준에서 2024년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회사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수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KF-21의 항전 시스템은 자체 개발이고 레이더도 한국산입니다. 물론 엔진은 미국 GE의 F414를 쓰지만 그것조차 블록 2부터는 자체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언제 이렇게 성장한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KAI는 T-50 고등훈련기로 국제시장에서 성공을 거뒀고 그 파생형인 FA-50 경공격기는 폴란드, 필리핀, 태국 등에 수출됐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도입을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이들 고객 국가들이 이제 KF-21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KAI는 T-50과 FA-50으로 고객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 KF-21을 팔려고 하는 거였죠.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료 존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마크, 괜찮아? 응, 괜찮아. 아직도 한국 건 파고 있어? 그래야 하지 않겠어? 내 실수였으니까. 존은 한숨을 쉬며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크,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삼성이나 LG 봐. 전자제품 시장 석권했잖아. 현대 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일본차 밀어내고 있고 조선도 세계 1위고 근데 왜 방산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존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너 한국 전쟁 알지? 존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알지. 1950년에서 2024년까지 74년이야. 한 세대도 안 되는 시간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 그 나라가 방산에서만 기적을 못 일으킬 이유가 뭐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존은 계속했습니다. 마크, 내 문제는 데이터만 보고 스토리를 안 본다는 거야. 한국의 스토리는 계속된 성공이야. 그런데 너는 그들을 여전히 70년 전 시각으로 보고 있었던 거지. 그의 말이 끝나고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하기로요. 책상에 앉아서 데이터만 보는 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했죠. 저는 출장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목적은 한국방위산업 현장 실태조사와 KF-21 UAE 협상 관련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승인이 떨어졌고 11월 첫째 주에 서울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그리고 혹시 내가 완전히 틀렸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11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압도적인 현대식 건물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더 인상적이었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첨단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스카이라인,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첨단 도시 인프라. 이게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라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바로 방위사업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방사청 건물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느낌이었죠. 로비에는 한국산 무기체계들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그리고 각종 미사일 시스템까지. 저는 KF-21 모형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디자인 자체가 5세대 전투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날렵한 외형, 매끈한 표면, 내부 무장창.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거라니. 저는 감탄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민호 박사였어요.
KAI 전략기획본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스트롱 박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강민호입니다. 그의 유창한 영어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박사님. 박사님께서 MIT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MIT 항공우주공학과 출신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입니까? 언제 졸업하셨죠? 2008년입니다. 그 후 록히드 마틴에서 10년간 F-35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F-35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KF-21을 만들고 있다고요? 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미국에서 경험을 쌓고 한국으로 돌아온 엔지니어들이요. 왜 돌아오셨습니까? 미국에서 계속 일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조국을 위해서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에서는 제가 수많은 엔지니어 중 한 명일 뿐이었지만 여기서는 국가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 수 있으니까요.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인재들을 데려와서 자기들만의 것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회의가 시작됐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습니다. 강 박사님, 솔직히 물어봅시다. UAE 협상. 이건 15년 전 터키의 재판 아닙니까?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희도 터키 사례를 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같은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같은 길이 아닙니다, 박사님. 강 박사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강 박사는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터키와 지금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시간이 흘렀다는 것? 정확합니다. 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이 흘렀고 우리는 그 15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방산 수출액 추이였죠. 2009년 10억 달러에서 2024년 17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터키의 기술을 이전한 2009년,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방산 수출 실적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요. 하지만 강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면에는 터키 수출 이후의 계약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터키 K9 48문 수출 후, 폴란드 K9 600문 계약, 그 다음 핀란드 48문, 노르웨이 24문, 에스토니아 수량 미정, 터키가 우리의 첫 번째 해외 레퍼런스가 된 겁니다.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알타이 전차는 지금 한국 KE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강 박사가 인정했습니다. 경쟁자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교훈을요. 강 박사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형태로 제공하죠. 블랙박스요? 예. 엔진, 레이더, 항전 시스템. 이런 핵심 부품들은 한국에서 생산해서 완제품으로만 제공합니다. 상대국은 열어볼 수도 없고 복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하는 건 조립 기술과 일부 생산 기술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모든 핵심 부품은 한국산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제3국 수출 시에는 반드시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UAE는 결국 한국 부품을 계속 사야 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강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UAE가 만드는 건 사실상 조립품입니다.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강조했습니다. UAE는 우리의 레퍼런스가 됩니다. 중동 시장의 전 시장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이집트까지 모두 UAE를 보고 있습니다. UAE가 한국 전투기를 선택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어요. 치밀한 시장 장악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제235가 최근 항모 착함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했죠. UAE가 중국으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UAE 측에서 제235를 언급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제235를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강 박사는 중국 방산 개발 연대기를 보여줬습니다. 제20 스텔스 전투기, 2011년 첫 비행, 양산 개시 2017년, 약 6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출 사례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235는 2024년 11월 항모 착함 성공, 양산은 빨라야 2030년 수출 승인은 2035년 이후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국 해군 전력을 먼저 채워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반면 우리는 2026년 3월 양산 시작입니다. 강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UAE에게 10년을 기다리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2년 후에 받으라고 할 겁니까?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시간이 한국의 무기군요. 정확합니다. 강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약속한 일정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폴란드 K고 계약에서 그걸 증명했습니다. 계약 체결 2년 만에 첫 인도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5년, 10년 걸릴 일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파키스탄에 수출한 무기들, 일정을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인도가 왜 러시아제 무기에서 등을 돌렸는지 아십니까? 지연, 또 지연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단순히 기술이나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성이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신뢰는 수십 년간의 실적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죠. 강 박사님,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강 박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70년 전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공여국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세계에 보여줄 시간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강 박사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한식당이었는데 음식도 인상적이었지만 대화가 더 인상적이었어요. 강 박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MIT에서 공부하던 시절, 로키드 마틴에서 F-35 개발에 참여하던 시절, 그리고 2018년 한국으로 돌아와 KF-21 프로젝트에 합류하던 순간까지요. 미국에서 일할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최첨단 기술, 훌륭한 동료들, 좋은 대우까지.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제가 만드는 게 미국의 전투기라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건가요? 예. 2018년 KF-21 프로젝트가 본격화됐을 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에 남아서 F-35 프로그램 매니저로 승진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을 택했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전혀요. 강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단순히 부품 하나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죠. 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요. 식사 후 강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박사님, 내일 사천 공장에 가시겠습니까? KF-21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꼭 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서울에서 사천으로 향하는 KTX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도 인상적이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산과 들, 도시와 마을,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깔끔했습니다. 3시간쯤 달려서 사천역에 도착했고 거기서 차로 20분 정도 더 가니 KAI 공장이 나타났습니다. 공장 정문을 지나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KF-21 시제기 6대가 활주로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었죠. 회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룬 스텔스 도색, 날렵한 기체 형상, 그리고 그 위압적인 존재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강 박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두요. 저는 천천히 전투기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인상적이었어요. 매끈한 표면, 정밀한 조립,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박사님, 저것 보이십니까? 강 박사가 전투기 기수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AESA 레이더입니다. 한국산이죠. 이스라엘 기술 지원을 받긴 했지만 핵심은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탐지 거리 150km 이상, 동시 추적 목표 수십 개, F-35의 APG-81에는 못 미치지만 4세대 전투기들은 압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강 박사가 기체 하부를 보여줬습니다. 내부 무장창입니다. 공대공 미사일 4발을 내부에 장착할 수 있죠.
블록 2부터는 공대지 무기도 장착 가능합니다. 저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70년 기술 발전이 집약된 결정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활주로 저편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고 KF-21 한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오늘 비행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잠시 후 쌍발 엔진이 불을 뿜으며 굉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F414 엔진 2개가 만들어내는 추력은 어마어마했죠.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불과 몇 초 만에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하늘을 가르며 올라가는 KF-21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 전투기가 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5세대급입니다. F-35를 제외하고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중국 J-35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2024년 11월 착함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강 박사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시제기 한두 대 띄우는 것과 양산체제로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은 빨라야 2030년에나 양산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수출은 그보다 훨씬 나중이죠. 자국 해군부터 채워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은요? GCAP 같은 거 2035년 목표입니다. 강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힘을 합쳐도 그 정도 걸립니다. 프랑스의 FCAS는 더 늦을 거고요. 러시아 수-75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럼 저는 계산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약 10년입니다. 강 박사가 확인했습니다. 10년간 KF-21이 F-35를 제외한 유일한 5세대급 수출 가능 전투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골든타임이에요. 이 10년 동안 우리는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제 등골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하늘에서 KF-21이 급선회를 하며 기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속으로 날아가다가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고 급상승했다가 다시 하강하는 모습.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좋네요. 예, 조종사들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강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동성은 F-16보다 우수하고 스텔스 성능은 4세대 전투기들을 압도합니다. 블록 2에서는 내부 무장창 완전 구현하고 블록 3에서는 자체 개발 엔진 장착할 예정입니다. 자체 엔진까지요?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입니다. 2030년대 중반 완성 목표죠.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엔진부터 레이더, 항전 시스템, 무장까지 모든 걸 자체 개발하려는 계획이었죠. 이건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적입니다. 강 박사가 제 말을 받았습니다. 70년 만에 이룬 기적이죠. 1950년 한국전쟁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주는 무기로 겨우 버텼죠. 지금은 우리가 세계의 무기를 팝니다. 그리고 곧 중동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KF-21이 착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3년간 내가 본 게 뭐였을까? 저는 한국을 과거의 프레임으로만 봤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는 나라, 기술을 배우는 나라, 우리 무기를 사주는 고객.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납기 준수,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적극적인 기술 이전.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나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강 박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터키 사례로 UAE 협상을 막으려 했던 것도 제 오만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강 박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 됐죠.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단순히 무기 팔아서 돈 버는 게 목적인가요? 강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주국방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KF-21은 그 첫걸음입니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국방 자주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남의 도움 없이는 자신을 지킬 수 없었던 그 치욕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무기를 만들고 자립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강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다음 세대 무기를 개발합니다. 선순환이죠. 터키에 K9을 수출해서 번 돈으로 K2를 만들었고 K2 수출로 번 돈으로 KF-21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KF-21 수출로 번 돈으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겁니다.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사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및 미국의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KF-21의 기술 수준, 한국의 방산 전략,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요. 핵심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3년간 가졌던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요.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한다는 생각. 그건 오만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한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그 생각에 갇혀 있었다면 미국은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경쟁자로만 봤을 테니까요. 다행히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서울 마지막 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불빛으로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그 너머로 보이는 남산타워.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70년 전엔 폐허였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서울은 완전히 파괴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의 힘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의지, 그리고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능력. 터키 사례가 그랬죠. 실패했지만 그걸 교훈 삼아 더 나은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강 박사가 함께 나와줬어요. 박사님, 이번 방문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된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23년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교훈이십니까?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강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MIT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가정은 틀릴 수 있다고. 맞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제 가정이 완전히 틀렸었죠. 공항에서 헤어지기 전 강 박사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KF-21 모형이었어요. 기념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이걸 볼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한국이 더 이상 70년 전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저는 모형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를 통해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강 박사가 악수를 청했고 우리는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KF-21 모형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70년의 노력,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의지. 이 모든 게 이 작은 모형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야. 12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국방부에 출근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차관보가 보고서를 읽고 저를 불렀습니다. 스트롱, 자네 한국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 예, 장관님.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상대입니다. 차관보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배운다고? 우리가? 예, 납기 준수, 고객 맞춤형 솔루션, 신속한 의사결정. 이런 면에서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실패에서 배웁니다. 터키 사례를 교훈 삼아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차관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보고서대로 정책을 수정하겠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스트롱. 차관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것, 잘한 일이야. 우리가 너무 워싱턴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어. 동감합니다, 장관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국방부의 한국 정책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로요. 2024년 12월 중순 놀라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UAE와 한국이 KF-21 공동개발 기본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었죠. 조건은 강 박사가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핵심 기술 블랙박스, 조립 기술 이전, 한국산 부품 의무 사용, 제3국 수출 시 한국 승인 필요, 그리고 2028년 첫 기체 인도 약속, CNN부터 블룸버그까지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중동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 부상 KF-21, F-35의 대안으로 급부상 중동 국가들, 한국 전투기의 러브콜. 저는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UAE 계약 발표 일주일 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한국 방사청에 공식 문의를 보냈습니다. KF-21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카타르도 관심을 표명했고 이집트까지 나섰습니다. 강 박사의 말이 맞았어요. UAE가 레퍼런스가 된 겁니다. 중동 전역이 한국 전투기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중동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됐습니다. 말레이시아가 KF-21 18대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필리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폴란드였습니다. NATO 회원국인 폴란드가 FA-50 경공격기 48대에 이어 KF-21까지 고려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이 뉴스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 불과 2달 전만 해도 저는 KF-21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전투기에 주목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변화를 목격한 사람이 됐습니다. 제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한미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모든 공은 한국에 있었지만 저도 작은 역할을 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미방산협력회의 미국 측 대표로요. 서울 회의장에서 강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사님, 다시 뵙네요. 강 박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UAE 계약 성사시키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보고서도 큰 도움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진실을 본대로 쓴 것뿐인데요. 우리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죠. 한국의 생산 능력과 미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방안까지 논의됐습니다. 회의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 박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2026년 3월에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영광입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강 박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쯤이면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무슨 소식이죠? 비밀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더 놀라실 겁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3월이면 알게 될 테니까요. 2026년 3월, 저는 약속대로 사천 공장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표 자격이었죠. 출고식장에는 한국 국방부 장관, 방사청장, KAI 사장, 그리고 각국 대사와 무관들이 참석했습니다. UAE 국방장관도 와 있었고요. 활주로에는 KF-21 양산 1호기가 태극기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멋진 광경이었어요. 방사청장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 한 자루, 전차 한 대, 전투기 한 대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사청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세계 10대 방산 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전투기는 그 증거입니다. F-35를 제외하고 전 세계가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5세대급 전투기 KF-21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닙니다. 방사청장이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이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출고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강 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제가 3월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죠? 예, 기억합니다. 발표합니다. 강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KF-21 48대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NATO 회원국 최초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18대 계약 체결 직전입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NATO 회원국이 한국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건 역사적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강 박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도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숫자는 상당히 큽니다. 얼마나요? 100대 이상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00대요? 그건 수백억 달러짜리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세계를 바꾸고 있군요. 우리는 시작했을 뿐입니다. 강 박사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35년까지 우리는 KF-21을 300대 이상 수출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죠. 2040년쯤이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항공 강국이 될 겁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이미 로드맵을 다 짜놓고 있었습니다. KF-21로 시장을 장악하고 그 수익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항공 강국이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은 해낼 겁니다. 70년간 보여준 그 놀라운 성장 속도라면 충분히 가능했죠. 리셉션을 마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서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미래와 미국의 전략적 대응이었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웠다. 76년이 지난 2026년 3월 한국은 세계 10대 방산 강국이 됐고 F-35를 제외한 유일한 5세대급 수출 가능 전투기를 보유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며 21세기 가장 놀라운 국가 발전 사례다. 미국은 이 변화를 인정하고 한국을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능력, 신속한 실행력, 고객 중심 사고. 이것이 21세기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열쇠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또 한 번 제 눈에 들어왔죠. 아름다운 도시, 놀라운 사람들,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 이 모든 게 한국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강 박사가 선물한 KF-21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폐허에서 세계 10대 강국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믿기지 않는 속도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했습니다. 지금 저는 펜타곤 제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알링턴 국립묘지가 보이네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분들이 목숨 걸어 지킨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지금의 한국을 보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제 책상 위에 KF-21 모형을 보면서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가정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놓친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이제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단순히 F-35를 사주는 고객이 아니라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지킬 동반자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속한 실행력, 고객 중심 사고, 실패에서 배우는 능력은 미국도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23년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요. 겸손함입니다.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아무리 많이 안다고 생각해도 항상 배울 게 있다는 겸손함.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듣는 것의 중요성.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투기 수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70년 만에 이룬 놀라운 변화의 기록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인프라는 완전히 파괴됐고 산업 기반은 전무했으며 교육받은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2025년 세계 4위에서 9위를 오가는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에 이어 이제는 방산까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죠.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터키라는 실패를 경험하고 그 교훈으로 더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근면성, 창의성, 그리고 실패에서 배우는 능력의 결정체입니다. 7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 최고의 인재들을 모으는 구심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제가 MIT에서 배운 것처럼 가정은 언제든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배우는 용기입니다. 저는 23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가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놀라운 성취를 목격한 적 있으신가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말이죠. 한국의 70년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70년 여정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변화를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